예, 저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이재갑 전 장관님께서 하신 발표와 방향성 면에서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저의 시각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노동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의 방향이 잡혀 있으며, 그거에 맞춰 고용 안전망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저는 이제, 내용으로, 주되게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세부 사업별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또 김문자 목사님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짧은 20분의 시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용안전망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주목해야 될 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디지털화나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중국의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이 일자리의 구조적인 전환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직무나 어떤 특정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숙련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강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편적 고용 안전망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비표준 취업 형태가 그동안 확산이 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 필요성이 증대를 해 왔고, 또 이 비표준 취업 형태 안에는 이제 기존의 단기 계약직들 많았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대응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를 그런 상황에서도 늘리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에 안 나와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근로 수요, 이거에 맞춘 일자리 형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또 증가시키려고 할 때 고용보험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방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장관님께서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상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지금은 과도하게 고용안전망 기능이 쏠려 있는데, 이거를 역할 분담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사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하고는 동떨어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6개월 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두 시스템을 이제는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보험 사업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간단히 얘기 나온 것처럼 종사상지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보험자 관리나 고용보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제 보험 행정을 효율화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보편적 고용 안전망으로 개편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이따 뒤에서도 나올 테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보편적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면 큰 실업급여만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EU 15개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서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업급여보다는 소득비례 육아휴직 제도가 훨씬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때 꼭 순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고용보험 사업 안에 있는 육아휴직제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일반 회계를 전입한다든지 또는 일반 회계로 내보낸다든지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각 부문의 특성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거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성보호급여제도 관련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계약을 반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유발하는 부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 관련된 실업급여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근로자 실업급여 앞으로 확대될 여기에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사업으로 보면은 실업급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모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처럼 스스로 책임지거나 공적 부조에 포함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업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라처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서 자발적 가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처럼 의무 가입시키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하는 건 근로자하고 달라서 해고를 시키는 별도의 주체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폐업을 결정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의무가입인 자영업자가 의무가입인 나라들은 급여액이 낮거나 근로자에 비해서 수급기간이 짧거나 뭐 수급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대기기간이 길거나 뭐 이런 식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영업자에 대한 만약에 의무화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영업자와 다른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실업급여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나라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가짜 자영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 제도에 포함시키거나 자영업 제도에 포함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이 제3의 제도로 운영하는 건 이제 이탈리아 정도. 이 경우에도 이제 수급기간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는 독일형이고 경기의 종사자는 이제 이탈리아형에 가까운 이제 형태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약을 보면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이제 기본법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영세 자영업자의 지위가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하고 비슷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직 같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임시직하고 비슷해지는 형태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어떤 식으로 포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할 때 현행 실업급여의 한계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하한액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상한액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 OECD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하한액과 상한액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한액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그리고 상한액은 이제 중간에서 약간 밑에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사실 하한 쪽,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하한액이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실업급여에 의존할 가능성을 좀 높이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중간 임금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보충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서 구조조정 시기에 충분히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 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수급 기간도 우리나라는 채 1년이 못 되는 상태여서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는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 기간 숙련을 쌓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은 결과적으로는 덜 보호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 단기 취업은 좀 촉진한다는 그런 비판에 여러 차례 봉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하한액은 다소 낮추면서 그리고 상당 기간 쌓은 숙련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산업 전환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상한액과 최대 수급 기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의 어떤 실업구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될 때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GDP 대비로 보면 실업보험의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숙성기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실업보험 지출 비율이 늘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은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략 한 2017년, 18년, 19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22년까지가 최신 시기열인데요. 이 OECD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볼 수 있고요. 국가별 순위로 보더라도 실업보험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그 최대 수급 기간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은 굉장히 낮은 상태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최대 수급 기간도 별로 길지 않고 상한도 별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험료율을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는 한은 우리 실업급여 제도라고 하는 게 기존 제도는 다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서 기능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화를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포용적이면서 경력 발전을 돕는 지속 가능한 실업급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듯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의 직업 산업을 전환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변화를 시켜야겠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하한액 기준도 하향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간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분 실업급여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제도를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는 건 파트타임 일자리 여러 개 갖고 있을 때 이제 실직했을 때 하나나 두 개를 그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엔 소득 활동을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런 부분 실업급여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 의존을 줄이고 경력 발전을 돕는 실업급여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가 우리가 좀 미약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재 고용센터 규모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과 협업하는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각종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를 내시로 하는 뭐 이런 식의 변화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역할분담 재설계 부분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부조가 실업급여는 기여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실업부조는 기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실업급여 종료자에 한해서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 이제 지급하는 이제 이런 식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실업부조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은 보통 이제 공적 부조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근로 능력자들에게 구직 활동 요건 같은 걸 이제 부과해서 포함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실업급여 종료 후 그리고 실업급여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해외 주요국처럼 전면적인 실업 부조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업 부조라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비용이 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간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능 외에는 사실은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센터의 문제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업급여가 그동안 지급되어 온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 온 측면이 있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 서비스가 중심적이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업급여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금액을 좀 상향하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곧 또는 약간의 기간 뒤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 실업자가 이 실업급여 수급이나 이런 식의 지원제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좀 재설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성보호 확대 관련입니다. 모성보호 대체율은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낮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지만 그동안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 OECD 주요국 중간 수준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아마 이거를 2025년에 다시 적용하면 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체율 쪽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와 휴직권이라고 하는 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해야만 우리나라는 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EU 15개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직 그러니까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권리가 넓혀져 있는 상태. 뭐 우리나라 지금 노무제공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용직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용직은 보험료는 냈으나 이 근속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못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비례 육아휴직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보편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얘기하면 노무제공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다 적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용안정사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경험을 했듯이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원으로서의 어떤 의의가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확 트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경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코로나의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조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역할이 확대돼야겠다. 계속고용 연장 지원금 관련된 지원금 확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연근로를 지원하는 그 역할을 확대해서, 이건 이제 새 정부의 근로시간이 이제 4.5일제 뭐 이런 것하고도 사실은 연관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유연근로 지원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 고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이제 청년의 고용은 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체나 경합 관계가 좋은 일자리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 고용증대를 위한 역할도 또 고용안정사업에서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국가적 과제인데요. 그거를 사업주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맞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 회계가 더 적절한 사업은 고용안정사업에서 빼고, 아니면 일반 회계를
지원받아서 고용안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이런 좀 경직적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민간 주도로 훈련 기관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변화할 필요가 있고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으로 이제 이원화된 시스템 이거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효율화 그리고 기타 과제에 관련된 건데요. 종사당직별로 사실은 굉장히 피보험자 관리나 사업 운영 기준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일치시켜 나가는. 다만 이제 일치시켜 나갈 때도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도 설계 자체가 각 종사당직별로 맞는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제도가 설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또 고려를 전혀 안 하면 이제 효율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제도 조정을 점진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래서 65세 이상 취업자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 사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넘은 사람들을 실업급여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거냐.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이거를 완충하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금 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안들을 좀 대안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요율 조정은 당장도 사실은 심각한 주제다. 특히 실업급여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